안녕하세요. 웰스테이드 김양수입니다. 이번에도 양정원 세무사님 모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증여와 관련한 절세 포인트 한번 문답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세무사님, 사실 상속이나 증여 이러면 예전에는요, 부자들만 고민하는 주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죠. 근데 이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일반인들, 저 같은 중산층들도 뭐 집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뭐 조금만 이런 뭐 금융자산 가지고 있어도 이제 증여를 굉장히 주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유를 찬찬히 다 설명을 해주실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일단은 먼저 오늘 일반인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긴 증여와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누어 볼 텐데요. 자, 일단 증여와 상속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부의 이전 방법이 보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양도, 증여, 상속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차이점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훨씬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양도와 증여, 상속의 차이점은 양도는 대가를 받는다고 해서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유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반면에 증여, 상속은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증여와 상속의 또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니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면 증여인 것이고 사후에 이루어지면 상속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아생전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면 증여, 네. 그다음에 사후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루어지면 상속,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증여 한번 받아봤으면 참 그죠?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상으로. 자, 그러면 부모님이 이제 생전에 주시는 게 증여고, 그다음에 사후에 받는 게 상속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증여가 유리하다고 하고, 아니다. 어떤 분들은 공제가 크니까 상속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거를 사전에 증여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사후에 상속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할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기준이 뭘까요, 세무사님? 먼저 상속이 유리하냐 증여가 유리하냐에 대한 대답은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우습지만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맞아요. 없습니다. 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와 상속에 대한 것은 주변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사후의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증여와 상속에 대한 것을 칼로 무 자르듯이 어느 게 더 유리합니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상담을 받은 다음에 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는 왜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이게 갑론을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는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차근차근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증여하고 상속이 도대체 과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본적인 이 과세 방법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상속세는 우리가 돌아가신 고인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피상속인이라 부릅니다. 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중심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유산 총액 과세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네. 반면에 증여세는 수중자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사람을 네. 전문적인 용어로 수중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취득한 이후에 무상으로 취득한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취득과세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은 네. 세율이 접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네. 세율이 잘 보시면 이거 우리 누진과세 구조를 네. 띠고 있는데요. 네. 상속가액 또는 증여가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최저 10%에서 최고 무려 50% 세율이 적용이 네. 되는데요. 유산과세형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고인께서 네. 유산을 35억 원 정도 남겨뒀다고 네. 가정하고 그거를 배우자 또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상속 재산을 나눠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동일한 금액을 오늘 증여를 해주는데 상속인과 수중자가 같은 금액을 상속과 증여를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럼 왼쪽에 보시면 유산과세형은 35억 원 단계에서 먼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되게 좀 불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다 합산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먼저 지적하실 때 공제 제도라는 게 있어서요. 일반적으로 오늘 상속과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상속이 더 유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35억에서 세율을 계산해서 네. 배우자 자녀 1과 자녀 2한테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받은 지분만큼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네. 그 나눠지기 전 단계에서 네. 공제로 굉장한 큰 금액들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15억, 10억, 10억 이렇게 같은 금액을 증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증여세를 계산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그래도 어차피 저거를 다 더하면 35억이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아까 상속공제와 증여공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상속과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상속이 훨씬 유리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서 네. 적용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사전 증여를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면은 오히려 또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네. 조금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오늘 1억에 해당되는 땅을 증여를 했는데 네. 이게 10년 또는 20년 뒤에 이게 1억이 얼마가 될지를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 상승력이 높은 네. 이런 재산들은 네. 사전에 증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유리하다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방금 세무사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사전 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포인트는 첫째는 지금 내가 증여하는 자산이 향후에 상승 가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둘째는 사전 증여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하와 상속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좀 시간을 많이 넉넉하게 확보한 상태에서 앞으로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를 해준다라면 이 사전 증여 플랜이 굉장히 상속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국세 통계를 보게 되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증여한 통계 내역인데요. 이 통계 내역을 잘 보시면 네. 여러 가지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건물, 연두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건물인데요. 네. 건물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급증한 확 늘었어요. 그렇죠. 네. 급증했는데 네. 네.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큰 논란이 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맞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수가 네. 세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갖고 있는 것과 한 채를 갖고 있는 거는 네네. 세금 차이가 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네. 보유세에 또 영향을 주는 그렇죠.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것 같고 네. 보유세 부담은 더 클 것 같으니 그렇죠. 지금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사전에 증여를 해야겠다라는 네.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 앞전으로 좀 사실 좀 더 가게 되면 네. 주식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2008년에 리먼 사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때 진짜 증여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럴 네. 때는 또 이제 자산 가치가 하락 네. 시기라서 네. 네. 그런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어떤 재산으로 증여를 할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에 네. 장점이 부각이 되면 네. 그 재산을 선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네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토지는 미래가치 잠재력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1억 원 정도에 되는 임야를 네. 우리가 기준시가로 평가해가지고 사전 증여를 했는데 네. 뭐 10년 또는 20년 뒤에 네. 그 지역이 개발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네. 또 올라갈 수도 네.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토지는 장점만 있느냐 또 단점도 있습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현금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리고 토지라고 해서 마냥 오르기만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만약 이게 낮아진다 그러면 현금화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게 팔기도 어렵고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이게 좀 네. 곤란한 상황이 맞습니다. 발생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상가도 사전 증여 재산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상가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월 차곡차곡 쌓이는 현금 흐름입니다. 임대 수익이죠. 그렇죠. 네. 소위 말하는 월세 수입이죠. 그렇죠. 이 월세 수입으로 자녀들의 자금 출처를 마련하기도 하고 네. 그 마련된 자금 출처를 가지고 2차 플랜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용도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네네.
공실이 너무 많이 너무 발생했지 많죠. 않습니까?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음. 일반적으로 상가는 수익률이 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팔더라도 양도 차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주식은 뭐 대표님이 워낙 그 전문가이긴 한데요. 좋아하죠. 그렇죠. 이게 고위험, 네. 그다음에 고수익 상품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확하게 종목을 잘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하겠지만 네. 저희 같이 문외한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요, 고수익은 빼놓고 고위험만 할 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자산이긴 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네. 예를 들면 그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 네. 이건 실제 있었던 네네. 일인데요. 바이오 관련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비상장 주식을 네. 본인이 구매를 하지 않고요. 네. 미리 자녀분들. 그렇죠. 자녀들한테 현금 증여를 네. 정상적으로 해서 네. 자녀 명의로 그거를 맞아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맞아요. 이후에 음. 굉장히 큰 수익을 낸 보시는 경우들을 분들이 있죠.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네. 또 유가증권도 굉장히 좋은 그렇죠. 사전증여 재산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금융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는 안전성. 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또 불편한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저도 이제 금융회사 은행 다녔을 때 보면 예금이나 적금을 증여해 주시는 고객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가장 많이 증여했던 게 이제 토지. 근데 이분들은 알고 계실 때 이제 양후에 여기 뭐 들어온대, 단지 들어온대 이런 경우 또 이제 느낌 있으시면 토지를 증여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저희 세무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08년처럼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 자산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근데 망할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인사이트가 있으실 때 그렇죠. 그 유가증권 특히 주식이나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지분을 이렇게 증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게 보니까 2022년에도 약간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이 자산이 시기에 따라서 또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플랜을 짜시는지에 따라서 이 사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수 중에 네. 증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그렇죠. 의지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저는 사실은 아까 세무사님께서 세율표 보여주셨는데 저 세율표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속증여 상담을 세무사님도 오래 하셨지만 저 세율표 언제부터 있었던 세율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30년 전 아닙니까 저 세율? 제가 이 직무를 한 지가 네. 20년쯤 됐는데요. 네. 그때도 그 세율표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0억이 넘어가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이 40%인데요. 사실 제가 20년 전에 이 비즈니스를 할 때만 해도 10억이 넘어가는 건물들은 있었죠. 10억이 넘은 건물 살 수 있었어요. 아주 높은 건물은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이게 20년이 지나서 이 자산 가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세율이 그대로다 보니까 10억이면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내기도 좀 어려울 정도의 화폐 가치가 됐단 말이죠. 근데 세율 자체가 여전히 그대로다 보니까 저희가 상속 증여에 대해서 느끼는 세율 부담이 굉장히 사실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명목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하신 건데요. 그 부분을 우리 영역을 벗어난 거라서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네, 맡기도록 하시죠.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중요한 실전 한번 들어가는 예. 걸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만약에 증여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해서 증여를 이제 실행할 것인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남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재산 평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재산 평가를 할 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얼마로 평가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네. 궁금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법에는 제1순위로 삼는 거는 시가를 정해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럼 시가가 뭐냐? 그래, 저도 횟집 갈 때 맨날 궁금했어요. 시가 써 있잖아요. 시가가 뭐냐고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시가라는 거는 오늘 증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오늘부터 소급해서 6개월 전까지 돌아가서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이 증여받은 물건이 매매가 됐다. 그럼 우리가 시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뒤로도 오늘 증여를 했잖아요. 우리가 증여세 신고는 오늘이 속하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가라는 거는 3개월까지 또다시 혹시 이게 매매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받은 물건들은
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매매만 시가로 보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도 시가로 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증여받은 물건을 네.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다라든가 맞아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시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 그런 경우에 매매가, 그 다음에 감정가 이런 것들이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네. 그 다음에 증여일로부터 후 3개월 네네. 이 사이에 이루어지면 우리가 네. 시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쵸. 네. 또 시가로 보는 것 중에 좀 당황스러운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오늘 101동 101호를 제 자녀들한테 증여하려고 합니다. 네네네네.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소위 말해서 매매도 이루어지지 네. 않았고 담보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생길 일이 없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라는 게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옆동. 그렇죠. 전달에 앞집이 네, 그렇죠. 거래가 돼버렸으면 예. 그게 바로 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같은 네네. 대형 단지의 오피스텔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또 시가로 진짜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예. 이 평가를 할 때 아까 그럼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럼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법에 정해놓은 또 다른 평가 방법이 평가 있습니다. 방법 있죠. 예를 들면 네. 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공시가로, 아니면 건물 상가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해진 기준시가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쓸 때 이게 임대보증금이 있거나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채무 잔액이 있으면 네. 그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임대보증금이 있는 건물, 네. 그 다음에 채무 잔액이 있는 네네. 그런 경우는 꼭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끝내지 말고 네. 그것까지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그쵸, 말씀드리고 그쵸. 싶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진짜 사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가장 네. 그 당황스러울 때는 뜬금없이 증여세 얼마 내요라고 물어볼 때가 가장 그쵸. 네,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세무사님 그 보충적 평가 방법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보충적 평가 방법이 이게 보니까 또 부동산도 물건마다 이렇게 약간 또 방법이 다르네요. 예. 그럼 물건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은 보충적 평가 방법을 고시하는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나오면 그걸 보고 증여를 사전 사후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를 좀 결정할 수 있다는 팁이 되지 않을까요? 아, 네. 또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증여 시기에 적정한 시기가 또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언제 네네네.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한, 물론 시가가 존재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근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쓴다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보충적 평가 방법은 확정 공시라는 걸 하기 전에 네. 사전에 우리가 보통 4, 50일경 전에 네. 이의신청 연락 기간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조금 품위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양쪽 패를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양쪽 패를 다 보고 언제 증여하는지에 따라서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예를 들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1월 1일 기준으로 네. 기준시가가 바뀝니다. 네.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면 네. 전해하고 새해에 네. 어느 해에 증여를 하는 게 더 유리하냐? 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해로 해야죠. 그렇죠. 전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루 이틀 차이에 증여세가 달라지는 그러니까요. 거죠. 같은 개념으로 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이 있다가 우리가 네. 얘기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이 없다고 그렇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주택은 4월 말에 확정 공시가 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3월 중순 이후에 네. 이의신청 연락 기간을 통해서 네. 올해 당해년도에 확정 공시될 가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비교해가지고 그렇죠. 오를 건지 네. 떨어질 건지를 보고 네.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처럼 네. 하락하는 해면은 4월 30일이 지나서 네. 그때 증여를 하는 게 또 더 증여세 유리하고. 부담이 그렇죠. 줄어들겠죠. 좋네요. 좋은 꿀팁이네요. 그다음에 토지는 네. 예전에는 보통 5월 말에 이게 확정 공시가 됐는데요. 네. 작년부터 이게 4월 말에 지금 확정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마 올해도 4월 말에 확정 공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이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기준시가, 공시지가 다 발표하고 이의신청 열람 기간에 앞으로 상승 추세라든지 하락 추세를 미리 판단해서 증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시기를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또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